여기에서는 대중을 보는 두 가지 시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어 출제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시야는 대중이 보여주는 집단 지성으로서의 현명함과 그리고 무지와 광기라는 그러한 양면성의 시야입니다. 평범한 개개인이 모인 그러한 대중이 천재적인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가 하면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도 대중 속에 들어가면 그 현명함을 잃어버리고 야수와 그리고 무지 어린 그런 광기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양면성의 모습들이 논술에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가장 흔히 민주주의와 그리고 포퓰리즘이 출제가 됩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이 네 개의 그림이 가장 압축적으로 현실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쪽 두 개의 그림은 나치즘에서 비롯된 포퓰리즘이 가장 왜곡된 형태이고 이것은 사회주의 선동정치에서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가까운 데서 찾는다면 김일성 죽었을 때 북한 주민이 모인 광기 어린 모습, 이러한 대중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대중들은 우리의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시민혁명은 대중이 갖고 있는 이러한 현명한 집단지성이 정치적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정당한 압력을 가하고 올바른 민주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가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치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이 가장 근본적인 진단을 한 사람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행적을 모아 플라톤이 발간한 국가에서 보면 소크라테스는 집단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러한 무모성과 집단은 결국 참주와 독재를 선택하는 그러한 비현명함의 모습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한 영향은 결국 플라톤의 철인정치라는 현명한 소수가 이끄는 그러한 정치체계를 구성하는 단계로 철학적인 완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단이 가지고 있는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그러한 광범위한 지성의 가능성의 모습은 역시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면서 양면성의 이러한 충돌이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영역이 될 것입니다. 흔히 자본주의를 천재와 야수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본주의의 천재성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장의 유기적 작동이 될 것이고 자본주의 야수성은 시장 실패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 천재성과 야수성이 교차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주 단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예 두 가지를 들게 된다면 첫 번째는 미국에서 챌린저 우주선이 공중에서 폭발했을 당시입니다. 이 우주선의 제작에는 수없는 기업들이 부품을 납품을 했고 그 중에서 유독 사고의 원인이 된 링을 공급한 업체의 주가가 그날 최대의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런 과학적인 조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민감하게 그 원인을 파악해서 그날 당시 주가에 반영하는 그런 놀라운 지성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항상 똑똑한가, 대중이 항상 똑똑한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영국의 펀드 매니저 토니 다이라는 사람은 97년 후반기에 IT 벤처기업의 거품을 예고하고 자신의 펀드 투자 전체를 회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다른 벤처기업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자기는 올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토니 다이를 집단적으로 공격을 했고 결국 이 사람은 사직을 했습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벤처기업의 거품이 현실화됐고 이 사람의 말이 맞았지만 이 사람은 이미 금융가에서 영원히 매장을 당하고 난 이후였던 것입니다. 역시 대중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술 분야입니다. 흔히 비문학에서 이 베냐민이 말하는 아우라의 파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원작 모나리자이고 여기에는 원작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러한 작품의 내재적 가치인 아우라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듀샹이 이것을 패러디한 작품입니다. 제목 자체도 아주 불량하게 그녀는 뜨거운 엉덩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제목을 붙여서 모나리자에 이렇게 콧수염을 연필로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듀샹의 시도는 바로 예술에 있어서의 고유한 아우라를 파괴하고 대중이 예술 속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역동적이고 다양한 창작 세계의 확산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이제
대중이 참여하는 예술 시대를 예고하는 그런 또 선진적인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의 아우라를 둘러싼 각종 논쟁의 촉발점이 대중이 갖고 있는 그러한 현명함과 예술적인 토양의 확대의 가능성, 이런 문제와 연결이 될 것이고, 또 다른 파트에서는 바로 대중예술과 그리고 고급예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K-팝에 열광하는 이러한 유럽의 소녀들의 모습을 보고 두 가지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멍청하고 할 일 없는 것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대중들이 향유하고 즐기는 예술이 이제 본질적인 예술의 자리를 확대해 나가면서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의 장르를 열어놓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고급 예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울고 짜고 식상한 그러한 막장 드라마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감을 느낀다는 이러한 상반된 가치평가, 여기에도 바로 대중에 대한 가치평가를 동시에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중의 양면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공간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 될 것입니다. 바로 마녀 사냥으로 나타나는 신상털기와 같은 모습들, 이에 비해서 중동의 그리고 튀니지의 제스민 혁명은 소셜 네트워크 혁명, 인터넷을 통해서 정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이런 대중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는 이러한 극단의 양면성, 이것도 대중이 갖고 있는 천재성과 그리고 광기, 야수성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중이 형성하는 여론, 그리고 배심원이 참여하는 사법제도, 이런 것도 대중의 지성화 가능성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여론을 빙자해서 특정인을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무분별한 여론, 그리고 여론의 쏠림 영상, 동조화 현상, 이러한 무비판성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법제도의 배심원은 다수의 판단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두고 만들어낸 체제가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유명한 걸작의 한 장면입니다. 이 배심원 12명이 처음에는 무분별하게 한 소년범의 유죄를 확신하지만 결국 한 사람의 이러한 현명한 사람이 문제 제기에 따라서 점차 나머지 배심원들이 여기에 동조해 가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렴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사의 걸작에 해당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흑백영화죠. 결국 우리 사회는 개인이 모여서 대중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 대중이라는 것은 개인의 집합체 이외의 또 다른 속성을 보이게 되면서 바로 천재와 야수라는 이러한 학문적 관점의 틀이 제기되게 되었고, 이 모습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표출이 되고 있다, 이것이 논술의 주제로 출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중들은 자발적인 이런 조화의 모습과 더불어 언제든지 폭력적인 광기로서 운동장을 망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양면성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정치, 그리고 경제, 예술, 인터넷과 사법제도 등에 거쳐 두루 출제되는 논술의 핵심 테마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칩니다.